상상해 보세요. 세계 2위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거대한 대륙이 있습니다. 독일 혼자서도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 경제 대국이 됐죠. 높은 소득, 훌륭한 교육,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대륙이 거의 2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요. 미국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가장 똑똑한 인재들은 떠나고 혁신은 멈춰버렸습니다. 이 대륙의 이름은 유럽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문제가 스스로 만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외부의 공격도 아니고 자연재해도 아니고 자원 부족도 아닙니다. 바로 그들 자신의 선택 때문이죠. 지금부터 유럽이 어떻게 스스로를 발목 잡고 있는지, 그리고 왜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대륙의 미래를 걱정하는지 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법은 4가지뿐입니다. 더 나은 훈련, 더 나은 도구, 더 오래 일하기, 아니면 인구를 늘리는 것이죠. 문제는 EU의 어느 나라도 출산율이 인구를 유지할 수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인구는 늘고 있는데 주로 이민 덕분이에요. 이민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력 격차를 메우고 재정을 부양하죠. 캐나다, 호주, 미국 일부가 이 방식으로 경제를 키워왔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득 감소나 생활비 증가라는 숙취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은 어떨까요? 교육과 취업 비자를 합쳐도 EU 입국자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가족 재결합, 망명 신청, 인도주의 비자 같은 경로로 들어와요. 다시 말해 EU는 경제적 자극보다는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이민이 많다는 점이죠. 이민 정책은 순수하게 경제적 근거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노령화 경제를 해결하는 완벽한 해법이라 해도 사회 역학을 바꾸는 것에는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민 통제 주장이 인종차별로 낙인 찍힐 때 균형 잡힌 토론은 어렵습니다. 더 심각한 건 격렬한 이민 논의에서 종종 무시되는 것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유럽이 눈치채지 못한 치명타입니다. 유럽은 미국의 대형 기술과 금융 부문으로 향하는 고도로 교육받은 인재들을 250만 명 이상 잃고 있습니다. EU 외부가 된 런던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이유로 유입되는 사람들과 달리 떠나는 사람들은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최고 생산성 인재들이에요. 흥미롭게도 유로 지역의 노동력 참여율은 이제 일 중독인 미국보다 높습니다. 미국은 수십 년간 하락세, 유럽은 상승세였어요. 좋은 일처럼 들리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노동력 참여율에는 실업자도 포함되는데 EU 실업률은 여전히 미국보다 높거든요. 게다가 유럽 노동자들은 미국보다 일하는 시간이 훨씬 적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특히 독일은 자유시간을 정말 좋아하죠. 더 중요한 건 상승 추세가 인구 동원이 아니라 고령자들이 생존을 위해 더 오래 일해야 해서 생긴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인구를 키우기는 어렵고 더 많이 일하는 것도 작동하지 않으며 최고 인재들은 미국으로 떠나고 있어요. 인구와 노동력으로는 답이 없다면 결국 남은 선택지는 하나죠. 바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생산성을 높이려면 더 나은 자원과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에너지예요. 에너지 사용과 경제적 부는 거의 완벽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부유한 나라일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에너지 집약적 산업은 경제에 큰 돈을 벌어다 주죠. 아이슬란드가 좋은 예입니다. 지열을 무료 에너지로 활용해 북대서양 한가운데 황량한 섬을 세계 최부유 경제 중 하나로 만들었어요. 문제는 유럽에는 대규모 에너지 매장량이 없다는 점입니다. 유럽 대륙의 화석 연료는 북해에만 있는데 노르웨이와 영국이 통제하죠. 둘 다 EU가 아니거나 더 이상 EU가 아닙니다. 네덜란드도 천연가스 생산국이었지만 크게 축소했고 10년 내 완전히 중단할 예정이에요. 오랫동안 이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저렴한 천연가스가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상황이 복잡해졌죠. 설상가상으로 독일은 원자력 발전소들을 폐쇄했습니다.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기본 전력 공급을 없앤 거예요. 유럽은 재생에너지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즉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역사상 처음으로 올해 독일 공장들을 폐쇄했어요. 아시아, 미국 경쟁사들과 겨루기 힘들어지면서 말이죠. 명망 있는 유럽 제조 브랜드들이 미국과 중국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긴 공급 라인을 피하고 무역 제한에 대비하기 위해서죠. 세계 최대 BMW 공장이 미국에 있다는 사실이 이를 보여줍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만든 차도 독일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으니 회사에는 좋은 기회예요. 하지만 그 차들을 조립할 수 있었던 독일 공장 노동자에게는 위안이 되지 못합니다. 구매력 감소, 높은 급여 요구, 비싼 에너지, 엄격한 규제, 기업들이 유럽에서 제조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에너지 전환도 쉽지 않습니다. 재생 기술에서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고 있거든요. 중국이 유럽의 미래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건 한 유형의 에너지 의존을 다른 것으로 바꾼 것일 뿐입니다. 모든 길은 결국 여기로 통합니다. 더 많은 노동자를 데려올 수 없고, 더 나은 수입품을 제공할 수 없고, 더 오래 일하게 만들 수 없고, 최고 인재를 유지할 수 없다면 남은 최선의 선택은 더 나은 기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혁신은 유럽 경제 역사를 정의해 온 것입니다. 산업혁명이 이 대륙에서 시작됐어요. 철도, 증기기관, 자동화 제조로 경제 산출을 확장한 최초의 곳이었죠. 현대 경제가 150년간 빠르게 성장한 이유는 이런 도구들이 이미 개발됐고 기술 채택이 개발보다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발주자였던 유럽은 혁신에서 확실히 뒤처졌어요. 예외는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기계를 만드는 ASML은 네덜란드 기반이죠. 세계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회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예외를 빼면 최첨단 유럽 회사를 떠올리기 어렵습니다. 이건 큰 문제예요. 현대 세계의 고급 가치 창출은 기술을 통해 이뤄지니까요. 손으로 상품을 조립하는 사람은 시간당 몇 달러만 추가합니다. 최고 도구와 고급 훈련을 주면 10배 더 생산하고 10배 높은 소득을 정당화할 수 있지만 여전히 단위별 산출에 기반하죠. 반면 개발자는 몇 시간 일의 제품을 개선하면 그 후 생산되는 모든 단위에 가치를 추가합니다. 잠재적으로 무한한 가치죠. 특히 소프트웨어나 초고급 기술이 그렇습니다. 유럽 산업은 이 두 번째 범주의 최상위에 갇혀 있어요. 세계적 엔지니어들이 많지만 기술 분야에서는 실리콘밸리나 선전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임계 질량입니다. 미국은 최고 대학, 금융 인프라, 기업들을 모아 서로 먹여 살리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투자자는 스타트업이 있는 곳으로 가고 스타트업은 배운 곳과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유럽은 지난 수십 년간 더 수익성 있었던 미국에 인재와 자본을 많이 빼앗겼고 그 인재와 자본은 더 많은 기술 회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걸 갖추도록 보장했습니다. 선두의 이점은 분명하지만 한층 더 들어가면 질문이 생깁니다. 미국이 애초에 어떻게 유럽을 앞질렀을까요? 2차 세계대전 재건이 큰 부분입니다. 글로벌 준비 통화인 달러의 지배력도 미국을 바람직한 투자처로 만들었죠. 영어 사용도 한몫합니다. 유럽인들도 영어를 하지만 새 사업은 국내 시장을 먼저 개발하고 확산되는데 보편적 언어에서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EU에 전설적으로 엄격한 규제가 있습니다. 공평하게 말하면 EU는 소비자를 위해 긍정적 변화를 만들도록 기업들을 밀어붙였습니다. 훌륭한 일이에요. 범용 타입 C에 대해 우리 모두 EU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새 회사들에게는 미국보다 조금 더 어렵게 만드는 측면도 있어요. EU는 지역 법률 사이에 규제 감독층을 추가하는데
투자자와 새 사업 모두에게 도전이 됩니다. 유럽 기업가들은 영리한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미국 기술회사 플랫폼을 복사하고 지역 시장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궁극적 목표는 미국 회사들이 지역 시장에 접근하고 싶을 때 자신들을 파는 것입니다. 기업가들에게는 좋은 시스템이지만 진정한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하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유럽이 미국만큼 생산적이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해석에 따라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형 글로벌 기술 회사들은 헤드라인 경제 수치를 높이는 데 좋고, 느슨한 규제는 글로벌 지배력을 가진 규모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종종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일부 투자자와 노동자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런 산업은 많은 사람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의 산출물은 재정적으로 가치가 있지만 유럽이 여전히 가진 전통 산업들만큼 대부분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 달러 가치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시장에 투자하고 글로벌 준비 통화로 사용하면서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졌어요. 이는 미국 성장을 실제보다 좋아 보이게 하거나 이유를 더 나빠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주요 유럽 경제는 덜 생산적이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살기에는 덜 비쌉니다. 특히 의료를 고려하면요. 미국 평균인은 서류상 더 생산적이지만 상위 10%를 제외하면 유럽 평균인이 아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유럽은 정말 실패한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현재 상태가 아니라 방향성이에요. 지금은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장기 정체는 서서히 모든 걸 무너뜨립니다. 두뇌 유출이 가속화되고 청년 실업이 늘어나고 사회적 이동성이 막히면서 유럽이 자랑하던 사회적 안전망과 삶의 질도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빠르게 나선형으로 변하는 거죠. 여기까지 본 유럽의 현실을 되짚어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유럽은 인구 문제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민은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이고 최고 인재들은 오히려 떠나고 있어요. 에너지에서도 막혔습니다. 자체 자원은 부족하고 러시아 의존은 끝났으며 재생에너지 전환은 아직 멀었죠. 혁신에서는 완전히 뒤처졌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생태계를 따라잡기엔 이미 격차가 너무 벌어졌어요. 결국 유럽의 미래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인재를 되돌릴 방법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안락함을 지키려다 천천히 쇠퇴할 것인가? 흥미로운 건 해결책 자체는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과도한 규제 줄이기, RD 투자 늘리기, 에너지 독립 달성하기, 모두 이미 알고 있는 답들이에요. 문제는 실행입니다. 각 해결책마다 기득권의 반발이 있고 단기적 고통이 따르며 정치적으로 인기 없는 결정들이죠. 쉬운 길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가장 위험한 선택이에요. 역사는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제는 도태된다는 것.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들도 변화를 거부하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유럽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필요한 자원도, 인재도, 인프라도 모두 있어요. 부족한 건 단 하나, 변화를 받아들일 용기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선택의 기회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